네, MBC는 유력 대선 후보를 모시고 정치 현안에 어떤 입장인지 또 어떤 정책에 주력하는지 알아보는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야죠. 최근에 지지율 상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재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내 정당 후보로 보면 내 후보인데 어떤 사람이 가장 도덕적으로 믿을만 한가, 가족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미래의 흐름에 대해서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또 실행 능력이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를 다시 보기 시작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지지율의 지금 상승 속도라든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치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11월 1일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연말 연초에 두 자릿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설 때가 되면 3강에 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약속을 지켰죠. 네. 그러면은 3강 설까지는 3강. 그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의 예상은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돌아갈 거다. 지지율이 돌아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유권자의 마음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정치인이 말한다는 건 좀 오만하죠. 네. 그리고 또 유권자분들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기준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바뀐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또는 다방면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럼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계속 가능성을 부인을 하셨습니다. 자, 나는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고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또 제가 정권 교체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시대 정신이 시대 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화, 산업화를 거쳐서 우리가 선진화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그 시대화를 제가 이루겠다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일화 이야기는 주로 양당에서 나옵니다. 기득권 양당이 어떻게든 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정권 교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시대 교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교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단일화다라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권 교체를 제1야당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 목적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정권 교체는 그를 위한 수단 내지는 과정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제1야당이 정말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정말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진정성을 증명해야 될 책임은 제1야당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뭔가 여지를 두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이 읽히면은 이른바 단일화라는 도구를 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이 정말로 정권 교체를 바랄 진정성이 있다면 여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 네. 그리고 또 확장성을 보여주고 국민을 갈라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라든지 현재로서 평가하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지금 보면 양쪽 다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쌍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족 문제도 지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능력적인 면에도 이재명 후보 같으면 대장동 사태라는 게 사실은 본질은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특정 민간에게 몰아준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몰랐다고 하면 그러면 당군 이래 최대의 무능한 행정가죠. 그러면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감옥 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좋은 검사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국정 현안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검찰 조직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진 조직에서 군대식으로 명령만 내리면 동작하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네. 그게 정치라든지 정부의 그런 민주적인 작동 원리와는 좀 달라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만 해도 국민의힘하고 합당을 추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서울시장 재보궐 때는 유세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랑 지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난 서울시장 선거가 가진 의미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 서울시장 선거를 야당이 졌다면 네. 지금 이렇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분위기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 분위기는 제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드는 의미가 있고 대선은 시대 교체의 교두보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시대 교체의 적임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요, 이건 만약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뭐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만약에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다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죠. 네. 자, 요거는 이제 그 연장에서 이제 이거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어쨌든 단일화의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전체 국민을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를 제외한 여론조사가 낫다고 보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단일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혀 고려한 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도 제가 뭐 그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대 교체라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좀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발언 수위가 조금씩 그 좀 날카로워진다. 좀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이제 양당 후보한테 경고한다 이런 표현을 좀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포퓰리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이제 사병 병사 월급 이제 200만 원을 대해서 매표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사실 사병 월급을 200만 원 줄 수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사관의 월급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또 부사관 월급을 올려야죠. 장교 월급을 또 올려야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만 되고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국민께 설명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무조건 얼마 줄게 이게 공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서 보면 그 정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으로는 안 되고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을 것은 지금 현재 2030 세대 그리고 그 아이들 세대입니다.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부모 중에서 자기는 흥청망청 쓰다가 빚을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부모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기성세대도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드린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던지는 것은 매표행위다. 그래서 매표행위라는 표현을 쓰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제 제기한 분의 죽음을 두고서 살인멸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예. 예. 어떤 의미입니까? 참 두렵습니다. 계속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자살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통령 후보를 둘러싸고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일 아닙니까? 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죠. 네.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해야지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오늘 부검 결과를 들어보면 타살이나 자살의 흔적이 아니라 심장 질환이다라는 이제 경찰 부검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 지금 살인이란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듣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예.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벌써 두 분이 그렇게 사망을 하셨고 그다음 또 이번에 희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뭐 살인의 어떤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요.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설 전에 양자 토론을 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데 이 두 분만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두 자릿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사실은 그 뒤에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후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득권 양당들만 조명을 받아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국민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보입니다. 네. 따라서 두 자릿수 이상 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를 대상으로 삼자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선관위 기준에 의하면 4명의 후보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 토론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사자 토론을 하거나 그것이 맞습니다. 네. 맞다는 입장이신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 두 분이서 양자 토론을 그냥 계속 진행을 한다면은 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불공정한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네거티브가 일어나고 정책 경쟁이나 비전 경쟁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이 관심이 없는지가 밝혀지면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풍이 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 관련된 얘기입니다. 의석이 지금 3석이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국정 운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80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당선이 된다면 우선 국민 통합 내각을 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좌우 가리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를 기용해서 그 문제를 풀 겁니다. 네. 그건 사실 마크롱이 국회의원 한 명 없이 당선된 다음에 그렇게 꾸려서 프랑스 병이라고 하는 70년간 불가능했던 노동개혁을 그걸로 해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또한 원래 기능대로 돌아가서 협치, 정말 진정한 협치와 또 행정부와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상적인 정치를 복원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 또 석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이 일단 당선된 다음에 석 달 후 총선에서 제1당을 국민들이 만들었습니다. 즉, 한 번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치 세력을 국민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를 뽑아 주신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의 도지사부터 뭐 여러 가지 군수라든지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로 개혁적인 수많은 사람이 당선이 돼서 제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요. 과학 중심 국가를 이제 핵심 슬로건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과학 중심 국가 어떤 국가입니까? 과학 중심 국가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은 이념과 진영의 정치였습니다. 즉 옳으냐 그르냐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네. 우리 편에서는 살인자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상대편에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라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정치 풍토였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정치로 바꾸자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이고 이게 아마도 정치 세력의 균형을 엄청나게 많이 바꿀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중 신냉전의 가장 핵심은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리더는 그 최전선 앞에서 지휘관 노릇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또 시진핑은 그 중국몽 중에서 과학기술 중국몽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으면서 기술 패권을 지금 장악하려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럴 때 우리가 초격차 기술이라고 합니다. 세계 1위의 기술을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유하는 국가가 되면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얕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손을 내미는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과학 중심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까 초격차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압도적인 1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1등과 2등 사이에 격차가 작으면 언제든지 뒤따라잡힐 수 있지만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초격차를 이루게 되면 그러면 압도적인 1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를 해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를 확보하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 네네. 그러면 우리는 경제 5대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발표를 했었던 555 공약, 제1호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지금 K 방역을 두고서 정치적 방역이다 이렇게 평가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제 의사 출신이시다 보니까는 정치적 방역이란 말이 이제 허투루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원래 방역이라는 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과학 방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역은 여론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주먹구구식의 이런 정치 방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론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과학 방역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3차 접종자들을 많이 늘려야 되겠죠. 네. 지금 그 고위험군의 분들이 아직도 3차 접종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방역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 공무원이 확진자 동선을 추적해서 거기에 겹치는 사람들에게 2, 3일 후에 문자를 보내서 검사를 받으라. 이건 이미 늦습니다. 이미 그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기 때문이죠. 방법은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즉 앱을 깝니다. 자기 휴대폰에 앱을 깔면 자기 동선이 거기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발견한 확진자의 동선을 여기다가 받아서 실시간으로 겹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2, 3일 기다리지 않고 네. 바로 자기가 의심이 된다면 바로 검사를 받고 더 이상 확산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가지고 정부에서 내놓은 자기 중심 방역, 자기 위주의 방역에서도 그런 개념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반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거의 20가지 정도의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부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2000년 5월에 말을 했죠. 아마도 연말 정도가 되면 백신이 나올 테니까 정부가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부에서 나오는 반응은 정치인이 허풍친다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그때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도 받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정상들이 미리 선개혁하려고 움직이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인데 뭐 그것 말고도 이번에 위드 코로나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하고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을 듣지 않아서 네. 지금 현재 다시 거리두기로 구태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너무나 주먹구구식의 방역을 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뭐 스스로 인정을 하는 어떤 실정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란 말이죠.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시장을 잘 모르면서 시장과 싸우고 시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범죄시한 거죠,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집을 사야만 되는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고 1주택을 겨우 장만해서 주거가 안정된 사람이 세금 폭탄으로 주거가 오히려 불안정해지게 만들고 가장 많은 이익은 투기 세력이 다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는 방법은 정말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공급 확대. 그래서 저는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들. 활성화. 예. 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그런 주거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로 그냥 국가가 소유하고
나머지 그 건설비만 받는 그런 네네. 방식으로 네네. 아파트 값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저만 냈던 공약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목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장 집을 사고 싶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건 어떤 것이냐면 우선은 그 집값의 80%를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게 LTV 80%라는 네. 그런 거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네. 보통은 저 기준금리에다가 어느 붙이죠. 정도 마진을 붙여서 붙이죠. 시중은행이 돈을 소비자들에게 빌려주지만 이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최저죠. 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목돈이 없으니까 처음 15년 동안은 거치기간, 즉 이자만 내면 되고 나머지 30년 동안은 이제 이자와 원금을 갚게 한다.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청년들, 그 다음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그 다음에 장기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저는 시행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1번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다음 대통령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다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1980년대, 199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벤처붐을 통해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또다시 앞으로 20년 먹고 살 그런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현 시대에서는 과학기술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가장 이해가 높은 저 안철수가 그 일 꼭 해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